네, 안전 문자가 와서 끊어졌어요.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다문화의 기독교 이제 기독교 사회 복지적 접근을 보겠습니다. 성서적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성서적인 측면에서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스스로를 객이나 나그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주민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왜 객과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네,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네,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같이 네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어떻게 됐어요? 네,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도 그렇지만 가나안에서도 나그네였죠. 애굽에 가서도 나그네였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제 대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한 하나의 보금자리로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420년을 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네,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애굽의 본토의 원주민 왕이 어머 저놈들이 너무 저 사람들 전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다시 주객이 전도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나그네와 객과 나그네로 체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서적 측면에서는 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자기네들 스스로가 객이나 나그네로 이렇게 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민 출신으로 살아왔고 이주민의 정체성을 지니고 타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출애굽 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신명기 10장 18,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예,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외국인과 나그네를 포함하는 이주민을 향한 배려와 존중은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인식해서 우리 시대의 외국인을 향한 한국 교회와 구성원의 관심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는 이렇지만요. 어릴 때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요. 항상 사랑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방에는 그 집에 가장 어른이 이제 거주를 하면서 또 그 동네에 이제 이렇게 나그네가 오면은요 그 사랑방에서 잠을 재워주고 또 밥을 다 차려서 예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인지는 확실히 지금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도 실천하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았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약 성서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이주민의 정체성은 한국 사회 이주민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죠. 그래서 신약 성서의 초기 신앙 공동체는 어때요? 네,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한계와 장벽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 예, 그래서 그야말로
헬라인, 네, 뭐 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 관점, 종과 신분의 시각, 여성을 폄하하는 남성의 태도, 이런 거가 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들이 다 네, 무너져 내렸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네, 서학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카톨릭과 그다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크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도 신분 사회였잖아요. 종과 양반과 네, 상민과 그다음에 종과 이런 신분 사회였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상놈도 없고 양반도 없고 네, 직업이 무엇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자녀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사는 사회가 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234페이지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그야말로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을 받는 이주민의 모습을 보여주죠.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뭐냐면 그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출신의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데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탄원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인종적이나 종교적 시각에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그 치유를 간청하는 여인에게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하죠. 인종적 차이와 종교적 다름을 갖다가 차별과 편견으로 접근하는 유대인들의 태도, 그 당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말을 했죠. 옳습니다. 네, 그 성경을 보면 개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독설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대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독설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갖다가 정말 차별을 얼마나 이제 차별적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던져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걔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을 고치고 싶어하는 어미의 심정 그것도 볼 수 있고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요즘 말하면 당신이 얼마나 잘났길래 예, 나를 갖다 개 취급을 하냐 이러면서 대들 수도 있는데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가당치 않은 말을 할 때 되게 분해하고 억울해 하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억울하고 분해서 예수님한테 대들만도 한데 예, 그런데 첫째는 어미의 심정으로 자식을 고치고 싶어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 또한 두 번째는 그런 차별과 편견을 갖다가 본인이 스스로 예,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예, 우리는 정말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네, 일단 인정하고 나서 네,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믿음이 항상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집에 가면 네 아이가 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두 번째가 사회복지적 측면이죠. 다문화 사회복지는 문화적인 요소와 사회복지 실천이 연계하여 이루어진 학문 분야로서 한국 사회복지계에 이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사회복지 실천, 그것이 실현되는 사회의 변화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적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실천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체류민 현황 볼까요? 성서적 측면에서 이제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네.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선 신앙 공동체로 형성이 되죠.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막 이상한 벌레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가 부정한 것을 저는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네. 그야말로 그 말씀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유대인이라는 그 공동체, 그 안에서의 유대교 이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예, 전 세계적인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과 어떤 지역적인 역량을 다 장벽을 넘어선 이런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돼서 우리까지도 네,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병원과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 그 의식을 고취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문맹이 없는 거의 문맹이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한 이런 사회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이제 사회로 진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PPT 40쪽에 보면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복지 실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양성과 차이점을 갖다가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리고 원조 자세를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체류민과 현황 및 다문화 복지 실태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체류인, 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의 및 현황, 세 번째가 체류민의 현황 및 다문화 실태,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세터민, 네, 네. 장기 체류 외국인의 현황은요, 18년, 예, 2018년 12월에 이제 여기 나왔는데 그냥 외국인과 장기 체류하고 뭐 이렇게 다 합해서 237만 명.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을 보면요. 중국 사람과 그다음에 한국계 중국. 예. 그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태국 네, 그리고 베트남, 미국, 일본,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이제 국적별로 그렇고요.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충남, 인천 그리고 쭉 이제 다른 지역들로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는 쪽이 경기도,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22.78%, 경남이 5.96, 충남이 5.47, 인천이 5.44, 그리고 경북, 부산, 충북, 전남 이렇게 쭉 이렇게 분포돼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이 2017년도에 어, 어, 1127명.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줄어들었어요. 2017년도에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네, 이제 브로커들이 활동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가 중간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 제일 가까운 데가 중국이니까 그쪽으로 넘어오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떠도는 사람들이요 한 2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소수가 지금 남한으로 들어온 거죠. 네. 탈북자가 최근에는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중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탈북 브로커들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 독재 정권에게 핍박받는 북한 주민을 구하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불법 체류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탈북자들을 불법 체류자나 미입 입국자로 인식해서 공안 단속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그 브로커 활동이 이제 어려워져서 그래서 중국 내에 예, 그래서 이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탈북자 숫자는 한 20만 정도로 추정되고요. 우리나라에 이미 3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에 체류 중인 탈북자도 몇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 2,500만 명을 보고 대략 이렇게 해보면 추정하기로 100명당 1명이 탈북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9년 통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자료입니다. 네, 240페이지를 볼까요? 네, 세터민 정착 단계별 지원 현황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세터민이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초기 입국, 지원 목표와 주요 지원 내용과 지원 주체를 보면 초기 입국에서는 보호 대상 조사 및 선정, 보호를 할 것인지 이런 걸 조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신청 접수 및 임시 보호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조사들을 통해서 보호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통일부에서 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지원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호는 우리 사회 기본적 이해 및 사회 적응 능력을 갖다가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몇십 년 동안 이질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 적응 교육이 필요하고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요. 심리 상담은 그야말로 이 탈북민 이분들은 외상후 스트레스가 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진로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은 가장 마음 안에서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두은 우리 가족 어떻게든 살려야 되잖아요. 데리고 오고 싶죠. 만나서 살고 싶고 우선은 외롭고 그래서 네, 생활 관리 및 지도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하고요. 대성공사 그리고 통일부 하나원 자원봉사단체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이 하나원은요. 제가 이제 살던 아파트 그 바로 앞에 하나원이 있었어요. 그 약간 이제 폐쇄적으로 보여요. 밖에서 보일 때는. 저희는 이제 국가에서 주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다 본 적이 많아요. 거주지 보호예요. 초기 생활 안정 및 자립 자활 지원을 이제 지원 목표로 하고요. 정착금 등 재정 지원, 특별 생계 보조금 지원, 네, 직업 훈련 지원, 교육, 의료, 생활, 생업, 거주지, 신변 보호 이런 걸 이제 하고요. 통일부와 거주지 보호 담당관, 그 다음에 노동부, 경찰, 후원회 및 민간단체 이렇게. 그 다음에 사후 지원은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 네. 변동사항 파악, 애로사항 해소, 후원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지원, 상담, 창업, 결혼. 네. 그리고 거주지 보호 담당관. 네, 여기 지원 주체가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후원회 및 지역 협의회에서 이제 사후 지원을 하죠. 네, 그래서 늘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남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국가에서 꽤 많이 지원을 이제 정착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우리에겐 부담이 되죠. 예, 한번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현황이 10-6, 10-7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에요. 네, 교회는 시작부터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이제 높지요. 네,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 이제 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지만 그랬더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꼭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6절 말씀으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 아동의 복지를 위한 개입을 위해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과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원과의 관계, 학교 적응과 학교 성적,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지역사회 적응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황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걸 보면 아동 보호와 복지에 접근할 때 고려해야 될 체계를 갖다가 다문화 아동에게 적용하면 체계가 5가지 체계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정 아동을 갖다가 이제 아동 복지를 한다면 이렇게 체계를 요 체계로 일단은 이제 고려해서 일단 사정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체계와 문화, 가족, 학교, 친구. 네. 첫째 개인 체계. 정확한 연령, 신체 발달, 예, 성징, 언어적 유창성. 네. 그다음에 감정 표현, 대인 관계, 정서 상태, 수면 상태, 학교의 적응 상태, 가족 역동 이런 거를 개인 체계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인 체계를 볼 때는요, 첫째는요, 나이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체 발달이 이 아이가 제대로 잘 못 먹어서 자라질 못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돼 있는 아이들은 잘 못 크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이들, 예, 중독으로 인해서 태아일 때 이렇게 임신된 아이들은요, 신체 발달이 늦어요. 예. 그래서 개인 체계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상담을 할 때는요 기질 검사를 해야 돼요. 기질 검사. 그 다음에 그 가장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어떤가. 네, 이거를 봐야지만 이 아이의 정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가족이 어떤 역동을 가지고 지금 사회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이렇게 이 다문화 가족은요, 이 한국 여기 사람들의 70% 정도밖에 수입이 못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 개인 체계를 볼 때는 또 지능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검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울증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부모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적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지능이 높은 아이라면 학교에 적응, 예, 겉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전략을 가지고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네, 하는데 그런 저런 거를 갖다가 다 이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문화체계에서 세대 내 위치, 네, 그 집안에서 적응 정도, 이민 역사, 이쪽 남한으로 얼마나, 그리고 인종적인 정체성, 내가 북한에서 온 아인지, 네, 뭐 아니면 필리핀에서 엄마가 데려온 아이인지, 재혼해서 엄마가 데려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이제 필리핀 여성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래서 인종적인 내가 필리핀 사람인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이런 그 정서적인 거를 굉장히 이제, 그리고
특히나 다문화 가정에 이제 그래서 그 다문화 상담을 할 때는요, 정말로 어, 어, 본국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어, 이 정말 이 내면 안에서 자기의 그 심정적인 걸 이렇게 제대로 잘 표현하는 거는 새로 배워서 이주해서 배운 이 나라 말이 아니라 본국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통역사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한국말로 하지 말고 네, 본국말로 이렇게 말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편한, 아이가 가장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말. 네, 가족 체계에서 가족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네, 뭐 한부모 가족 유형인지, 네, 조손 가족 유형인지, 그 다음에 역할 관계, 그 다음에 의사소통 유형, 비난형인지, 아니면 회유형인지, 네, 네. 사회 경제적 지위, 그 다음에 학교는 학교의 인종적 구성, 이 아이가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지, 네, 학업 성취도, 교사와의 소통 유형은 어떤, 사회적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뭐, 그리고 친구, 또래 집단 내의 지위가 얘가, 네, 그야말로 얘가 지휘자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네, 협동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인지, 예,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래 집단 구성원과의 성과 연령지에서 보고요. 이 아이가 남자애들하고만 여자애인데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또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또 여자아이들 편에서 그 여자아이들하고만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 정체성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 정도와 유형, 예, 얼마나 아이들이라고 잘 네, 노는지, 가족과 학교에 대한 친구들의 가치. 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한현민이라고 그 모델하는 친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 TV는 사랑을 싣고 그걸 오랜만에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찾는 게 나왔어요. 얘가 지금 현민이가 20살인데 아버지는 나이지리아인, 엄마는 한국 여성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2학년까지는 정말 엄마가 그러는데 거의 매일 전학 학교에서 오다시피 하고 다른 학교, 대안학교로 전학 가라.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 거죠. 너무 외모가 튀고 눈에 띄는데 그걸 우리가 편견을 어떤 차별 이런 걸 가지고 얼굴이 까맣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못하신 거죠. 근데 3학년 때 선생님이 그걸 다 예, 교정적 정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2학년까지의 선생님들은 나를 비난하고 늘 네가 잘못했어.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늘 책망이 그 아이한테 돌아오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학년 때 그래 학교를 1시간 일찍 갔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도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하니까 학교를 일찍 갔대요. 그랬더니 현민이가 교실에 약간 일찍 가가지고 1시간 일찍 가가지고 어스름한 데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칭찬을 하면서 참 기특하다고 그랬대요. 예,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현민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애가 글러브 가지고 벽에다 공 던지고 글러브를 공 던지고 글러브를 이렇게 받고 이런 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그 벽에다가 혼자서 글러브를 던지고 받고 이거 하는 거 그걸 선생님이 보시고 그때 다문화 그 이태원 그쪽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더 그쪽에서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음,
그 다문화 그 학교에 그래도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 노래 그 합창단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 모시라고 네 초대장을 만들어서 드렸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러브하고 꽃다발을 사가지고 거기를 오셨더래요. 그러니까 이 한현민이 이 아이가 어린애 3학년 된 아이가 처음으로 뭐 차별화하지 않고 사랑하는 해주는 선생님을 만났던 거죠. 선생님이 야구 글러브를 보니까 날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고 꽃을 사가지고 이제 그 합창 대회를 보러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한 자기가 만났던 그 선생님, 성인들에 대한 그런 게 완전히 바뀐 거죠. 애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스승의 날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한현민이라는 학생이 3학년 때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이 60인데 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고 서로 얼싸안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이 특히나 이제 상처가 많은 이런 아동들은 교정적 정서 체험이 필요한 거죠. 그 이후에 한현민이는 6학년 때 반장도 했답니다. 네, 아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선생님이, 네,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의 상담사가, 네, 한 사람의 어른이 아동 아이의 인생을 네, 건강한 아이로 자라서 한 사회에 정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다문화 사회의 그 가족들이 많으니 이렇게 많은데 한현민이는 얼마나 그 다문화 가족들한테는 하나의 우상처럼 보이겠어요. 우리 아이도 저렇게 클 수 있겠구나. 네, 저런 엄마가 매일 지옥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단 한 번도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예, 우리 어른들이 아동들을 정말 잘 키울 우리 예, 자세, 정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차별과 편견, 네, 그거 피부색이 까맣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차별하고 예 그리고 뭐 수많은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가족이 존재하지만 특히나 다문화 가족은 일단 피부색이 다르니까 네. 다문화 가정의 아동 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 인력, 재정, 적용 교회. 네. 간접 실천형은 특별부서 혹은 위원회가 있고요. 직접 실천형은 교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교단법인형, 독자법인형, 연합형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운영 방식 간접